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김만중의 구운몽이라고 하는 소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만중의 구운몽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바로 환몽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고전소설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소설의 구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 환몽구조라고 하는 건 바로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거냐? 우리 환몽구조라고 하는 건 아니라 현실과 꿈이 뭐가 되는 구조, 바로 교차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을 때 우리는 환몽구조라고 말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소설에서 이런 환몽구조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주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 작품에는 누가 있었냐면 우리 현실 속에 성진과 팔선녀라는 9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9사람이 무엇하게 되는 거야?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통해서 무엇하게 되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 소설이 바로 뭐다? 구운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구가 바로 무슨 구자야? 9구자야 얘들아. 그러니까 한 사람만 꿈을 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즉 이 작품의 주인공 성진만 꿈을 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진뿐만 아니라 팔선녀까지도 모두 꿈을 꾸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이 구운몽이 되게 되는 것이었고요. 그럼 우리 현실 속에서 이 성진과 팔선녀가 왜 꿈을 꿨냐? 바로 세속적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속적인 욕망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세속적 욕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현실 속에서 이루기 힘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엇하게 된 거다? 바로 꿈을 꾸게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진은 누구로 환생하게 되냐면 양소유로 환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팔선녀는 이처육첩으로 무엇하게 된다? 네, 환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환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 양소유와 8명의 부인이 바로 만나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양소유는 8명의 부인을 얻고 그 다음에 엄청난 부귀영화, 부귀공명을 누리게 되는 게 바로 누구였다? 양소유였다. 그럼 생각해보면 이런 세속적 욕망이 무엇을 통해, 이 꿈이다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 무엇 되고 있다? 욕망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욕망이 뭐가 되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 근데 이 양소유가 생각해보니까 욕망은 다 이뤘어. 바로 남녀간의 어떤 사랑이라든가 아니면 출세하는 것, 아니면 돈,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멀지 않은 거야. 뭐가? 죽을 날이. 죽음이 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욕망 따위가 중요할까? 아니지. 얘들아, 죽으면 다 뭐야? 우리가 가져가니? 가져가지 않잖아. 다 사라져 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양소유는 무엇하게 되냐면 이 욕망을 다 성취한 다음에는 무엇이? 이 욕망이 어떻다라고 생각해? 부질없다, 허무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욕망을 다 이룬 다음에는 이 욕망 자체가 허무하다 또는 부질없다라고 느끼게 되고, 그리고 무엇으로 돌아오게 된다? 결국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소설이 될 텐데, 그럼 이 현실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봐야겠죠? 현실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즉 성진이 양소유라고 하는 어떤 존재의 꿈을 통해서 무엇하게 되는 거야? 그치, 바로 인생무상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소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의 현실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얻기 이전에,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 과거라고 생각해보면, 현실이라고 생각해보면 여기서의 현실은 무엇을 얻게 되었다? 인생무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치? 무엇을 통해? 바로 요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되니?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깨달음을 얻기 전, 여기서의 현실은 깨달음을 얻은 후, 그러면 이 꿈은 바로 뭐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결국 무엇을? 인생 무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소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구운몽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소설의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작품 속에서는 어떤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지 우리가 짤막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에서는 누구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냐면 바로 육관대사와 양소유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육관대사, 물론 여기 본문에는 육관대사라고 나오지 않죠. 그냥 뭐라고 나와 얘들아? 호승이라고만 나오지. 근데 여기서 호승은 실제로는 육관대사, 즉 성진의 스승이었습니다. 알겠니? 그러면 이 성진의 스승인 이 육관대사가 지금 누구의 꿈에 등장하고 있는 거야? 그치,
바로 성진의 꿈에 등장해서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니? 양소유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육간대사가 왜 성진의 꿈에 등장했을까? 등장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페이지 15페이지 중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는 어렵지 않도다 하고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돌란가를 두어 번 두드렸다. 갑자기 내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가 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별치 못했다라고 나와. 그럼 이거 되게 중요한 편상의 특징인데 바로 뭐냐? 얘들아 봐봐. 육간대사가 여기에서 이게 바로 뭐야? 육간대사가 등장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표현상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얘들아 갑자기 지팡이를 두드렸더니 사방에서 막 구름이 일어났대. 그럼 이렇게 한다고 구름이 일어나? 구름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이렇게 육간대사가 두드렸더니 바로 무엇했다? 사방에서 구름이 일어났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냐면 바로 전기성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바로 비현실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현실적 사건 전개. 그럼 얘들아 이렇게 비현실적 사건 전개가 우리 고전소설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상의 특징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 비현실적 사건 전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전기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아둘 만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이건 뭐야? 육간대사가 하는 도술이었거든. 그럼 육간대사가 이러한 도술을 부린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상황이야 얘들아. 이 상황. 그러니까 양소희가 모든 것을 다 이룬 다음에 그 욕망이 부질 없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육관대사가 등장했어. 그래서 갑자기 도술을 부려. 왜 부렸겠니? 그치. 바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였다? 아까 바로 어떤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내가 이건 깨달음의 뭐였다? 과정이었다. 그러면 이 깨달음의 과정이 바로 꿈인데 근데 여기서 꿈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니? 이 욕망의 부질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꿈을 꿀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육관대사가 등장함으로써 바로 무엇한다? 꿈을 깨우는 역할. 바로 꿈을 깨우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꿈을 깨우기 위해서 육관대사가 성진의 꿈에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그 다음을 보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부는 어찌해서 정도로 소유를 인도치 아니하고 한술로서 희롱하십니까? 승상이 말을 다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거치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자 또한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모르는 중에 높은 데야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기의 몸은 한 작은 암자에 포단위에 앉아있는데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이미 비치었다. 그러니까 얘들아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 육관대사가 이러한 도수를 통해서 무엇했다? 성진의 꿈을 깨웠다. 꿈을 깨워서 이제 누구로 돌아오게 되는 거니? 그치 바로 양소위에서 성진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여기서 본문에 보면 양소유 또는 뭐라고 나오냐면 승상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고전소설 속의 인물들은 보통 이름으로 잘 말하지 않고 무엇 그의 관직명, 신분, 직책 뭐 이런 것들로 표현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승상이라고 해도 바로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양소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양소유는 자기가 성진의 꿈속의 인물이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육관대사가 무엇하게 된 거야? 이런 도수를 통해서 야 너는 성진의 꿈속의 인물이니까 현실로 이제 돌아와야 돼 라고 꿈을 깨운 거라고. 알겠지? 그런데 향로의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 라고 하는 건 이제 시간이 언제게 됐다는 얘기니? 그치 이제 새벽 조금씩 이제 아침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누구? 양소유의 인생. 양소유의 그 평생이, 얘들아, 양소유의 평생이 무엇이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 주는 거야. 그치. 성진이 포단위에
포단위에서 이렇게 참선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그 잠깐 존 시간이 바로 뭐였다? 양소유라는 인간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양소유 인생이 바로 무엇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 하룻밤 무엇이었다? 꿈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 주는 거야. 알겠니? 그만큼 얘들아, 그만큼 우리 인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겠니? 그치, 그만큼 허무하고 부질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얘들아 뭐다? 그만큼 허무한 것이다. 그만큼 그러니까 하룻밤 꿈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간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신의 물건이 108 염주가 걸려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각각의 머리털이 까칠까칠했으니 완전히 소화상의 몸이요 대승상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대승상은 바로 누굴 나타낼까? 그치, 이건 바로 양소유를 뜻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소화상은 바로 성진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엇했다? 양소유에서 성진으로 완전히 돌아왔고 성진이 이제 생각할 때 조금 전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다 뭐였구나. 꿈의 이야기였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점차 무엇하게 되는 거니? 깨닫게 되는 거지. 알겠니?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지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해서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가 자원급제해서 한림 박사가 되고 출장 입성 공명신 때 두 공주와 여섯 낭자를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뿐이다. 방금 얘기했잖아. 그 양소유의 그 수십 년의 인생이 성진의 하룻밤 꿈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다시 한번 인생 무상의 깨달음을 무엇하게 되는 거다? 얻게 되는 소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되니? 좀 더 읽어볼게요. 이는 필연 사부가, 그래서 사부는 바로 누구야? 육관대사가 되겠죠? 사부가 나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꿈을 통해서 인간 부귀와 남녀 종육이 다 허무한 일. 그러니까 이런 세속적 욕망이 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걸 스승이 나에게 일깨워 주려고 꿈을 꾸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구운몽을 몽자류 소설의 효시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 몽자류 소설이다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아. 뭐가 들어갔니? 제목에 꿈몽자가 들어가잖아. 이런 몽자류 소설들이 있는데 그런 소설의 효시로서, 효시라고 하는 건 처음 시작이라는 뜻이야. 그 시작을 보여주는 소설이 바로 구운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이러한 공간들이 어떤 경험적 공간이라기보다는 어떤 환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 우리 양소유라는 이름의 명명의 의미가 뭐냐? 잠시 놀다란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소유다는 뜻이 잠시 놀다란 뜻인데 왜 소유, 잠시 놀다라고 썼을까? 그치.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무엇? 잠시 노는 것처럼 짧고 허무하고 순간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했다? 바로 양소유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우리 성진이라고 하는 이름은 왜 졌냐? 이것도 그냥 지은 게 아니야. 성진, 참된 깨달음을 얻다. 그치. 여기에서는 물론 성진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 꿈을 통해서 무엇? 참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 또한 참된 깨달음을 얻다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구운몽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서의 탈출기라는 현대소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고전소설을 이야기할 때는 시점을 얘기하지 않았지. 하지만 우리 현대소설을 이야기할 때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고전소설의 대부분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있어서의 중요한 특징 같은 것들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아. 하지만 현대소설은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다양한 시점으로 선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점을 굳이 선택한 이유, 의도,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작품은 바로 몇 인칭 시점을 보이고 있냐면 나가 나오지? 그리고 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건 바로 뭐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설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썼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냐면, 내가 김군에게, 그래서 나는 바로 박군이고요. 내가 김군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의 형식으로 소설이 구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과 편지글의 형식,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소설이 바로 최서의 탈출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왜 이 소설은 이러한 두 가지 형식을 결합시켜서 소설을 구성했을까? 그치. 그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우리 일단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라고 하는 건, 즉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건 모든 문학이 내가 다 똑같다라고 했다. 어떤 측면에서 똑같냐? 무엇을? 어떤 상황적 조건 속에서의 정서적 반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문학에 있어서의 주제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는 어떤 시대 현실 속에서 내가 겪게 되는 그러한 정서적 반응을 보여주고자 했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작품의 시대 현실이 바로 뭐였냐? 빈곤과 가난, 일제강점기 속에서의 빈곤과 가난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빈곤과 가난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느냐? 나의 정서적인 반응.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얘들아, 나의 이러한 정서적 반응, 즉 다시 말하면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 것이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즉 그러니까 나의 이러한 정서적 반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썼다. 그리고 편집글의 형식을 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는 건 나의 내면 심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시점이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편집글이라고 하는 것도 솔직한 자기 고백적인 그런 글의 성격을 지니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대 현실 속에서 내가 갖고 있었던 심리, 생각, 또는 그런 심리와 생각을 통한 나의 행동, 이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이고 또는 깊이 있게 설명하기 위한 그런 소설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아까 고전 소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현대 소설은 어떻게 장면 1, 장면 2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나누는 건 예를 들어 크게 어렵지 않아. 대체로 그냥 중략된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장면 1, 장면 2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얘들아 우리 중략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건 소설을 나누었다는 얘기지. 그럼 나누었으니까 당연히 나눈 상태로 따로따로 읽은 다음에 그걸 하나로 나중에 묶어 읽어내면, 그러면 소설의 구성이, 소설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중략된 부분을 끊어읽지 않고 한꺼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면 그러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따라서 좀 더 짤막짤막하게 끊어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하나로 무엇한다? 종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첫 번째 장면에서의 핵심이 바로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부지런하다면 이때 우리처럼 부지런함이 어디 있으며 정직하다면 이때 우리 식구같이 정직함이 어디 있으랴. 그러니까 무척이나 부지런했고 정직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날로 무엇해 갔다? 심해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작품은 바로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얘가 고향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간도로 이주를 간 겁니다. 간도로 이주를 갔을 때 어떤 꿈과 희망과 이상을 갖고 간도로 이주를 한 거야. 이사를 간 거라고. 근데 그 간도에서의 삶에 어떻게 했냐? 무척이나 부지런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했다? 정직했다. 그럼 우리 부지런하고 정직했으면 그거에 대한 응당한 긍정적 결과가 발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했다? 날이 갈수록 빈곤은 더욱더 심화되어 갔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되니? 그러면 여기서 이 빈곤의 문제는 얘들아, 여기서 이 빈곤의 문제는 개인의 노력 부재라고 봐야 돼? 아니지. 여기서 빈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 즉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바로 이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내가 무언가를 먹다가 갑자기 아궁이 속에 확 집어넣었어. 그걸 보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아내를 의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밉게도 생각했다. 우리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네,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나는 이렇게 아내를 의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밉게도 생각했다.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이게 귤껍질인지 몰랐어 얘들아. 귤껍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내가 자기 혼자만 무언가를 먹고 있었던 거잖아. 나도 못 먹었는데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다 굶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었다는 얘기야? 원망과 바로 미움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물론 얘들아 귤껍질인 줄 모르는 상태였었던 거야. 알겠지? 그런데 아내가 떠난 뒤 그곳을 살펴보니 뭐였다? 귤껍질이었다. 그러니까 이 귤껍질이다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김군, 이때 나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면 적당할까? 오죽 먹고 싶었으면, 오죽 배가 고팠으면 길바닥에 내던져진 귤껍질을 주워 먹을까? 그러니까 이 귤껍질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귤이 아니야. 그냥 껍질만 남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먹다 버린 그 껍질을 먹고 있었던 거죠. 왜? 너무나 먹고 싶어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그런 귤껍질을 먹는 아내를 본 가정으로서의 나는 어떻겠니? 당연히 여러 가지 복합적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더욱 몸비자는 그가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아내를 의심하였구나. 이놈이 어찌하여 그런 아내를 불평을 품었는가. 나는 나 같은 간악한 놈이 어디 있으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돼요? 자책하게 되는 거지. 알겠니? 자기 자신을 자책해. 아니 너무 먹고 싶어서 귤껍질, 남들이 버린 쓰레기인 그 귤껍질을 먹는 아내를 무엇했어? 원망하고 의심했잖아. 그런 자신을 확인했을 때 무엇할까? 내 자신이 너무나 밉겠지. 그러니까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가정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가족의 어떤 생계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책, 죄의식, 슬픔, 안타까움 이런 복합적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게 바로 장면 1의 핵심이었었던 겁니다. 알겠죠? 다시 장면 1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아무리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빈곤은 더욱더 심해져만 간다. 그 빈곤이 점점 심해져만 가는 상황을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귤껍질을 먹는 아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 우리 중략 다음을 장면 2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장면 2에서는 어떠냐면 나무를 하러 갔다가 경찰서에 잡히고 그리고 곤욕을 당하고 수색을 당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무척이나 절박한 상황에서 그치?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얘는 생각하는 것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빈곤하고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까를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무엇한다?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겠니? 그래서 우리 어디부터 보냐면 우리 밑에서 한 열 몇 번째 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머릿속에서는 머리를 움찔움찔 드는 사상이 있었다. 오늘날을 생각하면 그것은 나의 전 운명을 결정할 사상이었다. 무언가 머릿속에 어떤 사상이 떠올랐대요. 그 생각은 누구의 가르침에 의해 일어난 것도 아니려니와 그러니까 누구의 가르침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게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다.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봄풀싹같이 내 머릿속에서 점점 머리를 들었다. 나는 여태까지 세상에 대해서 충실했다. 충실한 노력을 펼쳤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충실한 노력을 펼쳤다. 우리 아까도 봤잖아. 계속해서 부지런했고 정직했다라고. 이게 결국 내가 뭐 했다? 충실한 노력을 펼쳤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 주는 것 아니야? 그치?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그 밑에 줄.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속였다. 우리의 충실을 받지 않았다. 도리어 충실한 우리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학대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충실한 우리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학대했습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삶은 나아지지 않을 거야. 왜? 세상이 이러니까. 그치? 충실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우리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학대하는 이러한 현실이 있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어떤 생각을 깨닫게 되는 거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고 나의 상황도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무엇을?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나의 이런 빈곤과 가난은 바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겠어? 물론 이 소설에 얘들아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소설의 그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그래서 결국 이런 생각,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무엇하게 된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바로 뭐냐? 어떤 XX 단체에 무엇하게 돼? 가입하게 돼. 그럼 이 XX 단체에 가입하게 된다. 그럼 이 단체에 하는 역할은 뭐냐? 그치? 사회, 세상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뭐냐? 이런 부정한,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뭐다? 저항적. 왜? 내가 노력해봤자 세상은 달라지지?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통해서 충실한 노력, 정직한 노력을 통해서는 세상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엇하게 된다? 이러한 저항하는 이러한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바로 이제와는 좀 다른 삶을 살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던 거죠. 전화가 오네. 이게 바로 최서의 탈출기라고 하는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탈출기라고 하는 소설이 뭐냐? 탈출이다라고 하는 건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는 있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우리 탈출이다라고 하는 건 그치? 무엇?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생각을 가진 나로부터의 탈출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는 그런 탈출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어떤 태도, 바로 저항적 태도를 보이는 걸 탈출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알겠니? 우리 1920년대 중반 그쯤에 무엇이 어떤 프로문학, 경향문학, 그러니까 현실 비판적 또는 현실 저항적 그런 문학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프로문학, 신경향파 그런 문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작품은 그런 어떤 사상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건 아니지만, 하지만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초기 단계의 문학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최서의 탈출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사상을 갖는 것이 지극히 어떤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주는 소설이 바로 최서의 탈출기라고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우리 이 최서의 탈출기라고 하는 현대소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현대소설은 뭘 살펴봐야 한다? 시점을 봐야 한다. 시점을 보는 이유가 뭐냐? 그 시점이 여러 시점 중 하나의 시점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시점을 선택했다라고 일단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점과 주제와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우리 소설이라고 하는 건 여러 길잖아. 그 긴 걸 한꺼번에 다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면 조금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우리 모의고사에 나오는 바로 현대소설은 중략도 있기 때문에 중략 앞부분, 중략 뒷부분을 나누어서 일단 장면 1, 즉 중략 앞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그럼 장면 2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걸 묶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말하고 싶었던 주제는 무엇인지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효과적인 현대소설 분석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탈출기에 대한 소설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